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면은 관세 올리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일 위험했던 상황이 중동 전쟁. 아, 그죠. 원유가 한 60불대였었던 이게 150불까지 온 국민들이 다 쇼크를 받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국의 원유를 제일 먼저 확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역대 어느 정부나 어느 나라보다도 한 발 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통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죠.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이 서두에서는 좀 개괄적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산업통상부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일단 이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주요 산업 관련된 산업 정책하고 각 나라와 관련되는 게 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통상 정책 그리고 이름에는 안 들어가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자원 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 가스, 핵심 광물 이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이라면 자원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제조를 해야 되니까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급이 되는 이런 네, 걸 맞습니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석유, 가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필요한 시기에 없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무척 힘듭니다, 요즘. 올해 특히 더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부터는 한미 통상 이슈 때문에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면은 관세 올리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게 큰 업무였고요. 이번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원유가 그러니까 원유라는 게 뭐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산업을 돌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제때 오게 하는 게 또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원유가 단순하게 무슨 뭐 공장 엔진 돌리고 자동차 가는데 필요하고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거의 모든 산업의 재료로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입고 계시는 것 중에 딱 보니까 전부 다 석유로 만들었네요, 지금. 이것도요? 네. 우리는 석유 가지고 휘발유 보통만 생각을 하는데 석유에서 나오는 것 중에 나프타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온 국민이 이제 나프타를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아닌가요? 잘하시네요.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 그 기사에서 원료 중에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나프타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원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나프타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산업의 쌀, 우리가 쌀을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석유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 네, 그렇죠. 이런 걸 전부 담당하시는 산업통상부 장관님. 담당을 한다고 하니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담당을 한다기보다도 그런 산업들이 차질 없이 돌아가게끔 지원하는 게 제 업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지원 차원에서 최근에 미국 일정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방미에서 해내신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마스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아, 마스가가 한미 조선 협력의 어떤 상징적인 말인데 이번에 가서 가장 크게 했던 게 마스가 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 이름은 한미 조선 협력 센터 개소식이었었는데 그걸 하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조선 하면은 배를 지으려면 조선소를 가야 되고 정책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 부 산업통상부를 오시면 딱 모든 문제가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미국은 모든 업무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미국 부서들 사이에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개소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작년 말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해서 한미 조선 협력을 하자고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미국을 가게 되면 처음에 했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도대체 미국은 누가 우리 카운터 파티인지를 모르겠다. 우리로 치면 예산 당국도 가고 또 상무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해군부도 가고 전쟁부도 가고 백악관도 가고 또 심지어는 재무부도 가고 다니는데 다 조금씩 이렇게 업무들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도가 안 나가겠다. 센터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게 이번에 했던 거고 앞으로 마스가가 그 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한참 요즘 언론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협력 투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3,500억 불 투자를 한다는 MOU를 미국하고 이제 맺었습니다. 있었죠. 네. 거기에 따라 이제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이제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하게 되면은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한테 도움도 되고 미국에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엄청 궁금한 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지금 한참 투자가 논의 중이라 요건 아직 오픈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네, 아직 오픈하기가 좀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앞에 마스가 얘기만 좀 더 여쭤보자면 한미 조선 협력센터. 그러니까 우리의 카운터 파트너로 미국의 각 부처들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신 거네요. 마스가 사랑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랑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랑방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 하면은 원래 미국에서 굉장히 조선업이 융성을 했었죠. 네. 한 세대 만에 미국의 조선업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라든지 인력, 인재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부분들하고 미국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매칭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이 잘 진행돼서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배가 처음으로 나오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그거조차도 저희들이 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소한 한 3, 4년은 필요할 것 같고 그 중간은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짓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선업계한테는 새로운 일감이 생기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배를 빨리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과정들이 거치면 미국의 조선소에서 이제 배를 짓는 기회가 이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토대가 싹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와서 다시 하려면 뭐 3, 4년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고품질의 배가 바로 나오긴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내에서 전체 제조하는 게 불가피할 때고 중간 정도 가면은 블락이라고 그럽니다. 배가 한꺼번에 조립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 선체, 후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블락이 지어지는데 그 블락들만 가지고 미국에 가서 조립을 하는 걸 미국에서 좀 해야 될 테고 배에는 한 수십만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내 부품 업체들이 가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있어서 저희들이 미국 조선업계가 재건하려면은 앞으로도 상당한 세월이 가야 되고 미국이 이렇게 재건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함정 속어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인데 바다를 지배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배인데 미국에서 배를 못 짓는데 어떻게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미국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제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군함 건조라든지 배 건조라든지 게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이 배를 가지고 태평양을 오는 게 어려워지면 태평양이 중국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미국한테는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군함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 같은 그런 우방들하고 배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한미 간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업계들의 일감 그리고 조선업이 잘 되면 결국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또 하나 조선업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수도권 중심의 경제가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조선소는 다 지방에 있죠. 그러면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에게는 한국도 미국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업을 잘 몰라서 비유를 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저희가 매일 타고 다니는 그 완성차가 있는데 마지막 조립, 어셈블리를 미국에서 하는 거고 거기 들어가는 뭐 핸들이나 운전대나 거울이나 이런 거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맞게 이해한 겁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의자 만드는 회사, 거울 만드는 회사, 차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계속 한국 회사들이 역할을 해야 되겠군요.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업체들이 계속 지금 투자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마스가에 대한 그런 기대 수요가 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와, 이 산업에 대한 얘기를 산업통상부 장관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다행입니다. 과외받는 기분입니다. 조선업에서의 협력의 첫 발을 이 센터의 개소를 통해서 하고 오신 거네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방미에서. 네. 이제 장관님이 취임하신 지 한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 1년간의 시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 상반기의 성과 당연히 산업통상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장관님 개인적으로는 요거 하나는 내가 해놓은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일 위험했던 상황이 2월 말에 있었던 중동 전쟁. 아, 그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가지고 이란과 오만 조그만 해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원유의 한 70% 정도가 거기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는데 전쟁이 나니까 그게 딱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두 가지 이슈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원유 가격이 폭등하는 이슈. 그러니까 원유가 한 60불대였었던 이게 150불까지 2배 이상이 올라갔었죠. 두 번째는 원유 자체의 수급의 이슈가 딱 하나 생겼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다 걱정하셨던 게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가서 온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죠. 쇼크를 받는 상황이었고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다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더 급했냐면 원유를 당장 수급하는 게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비싸더라도 일단 원유가 들어와야 공장도 돌리고 차도 돌리고 입고 계신 옷도 만들고 그게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저희들한테 제일 큰 이슈였고 그 당시에서는 정말 저희 산업부 원유 담당 직원들이 집에를 못 가고 있는 정도로 그랬겠네요. 어렵게 일을 했었었죠. 네. 다행히 그 원유 수급 관련해서 중동 원유를 아주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 원유로 전환도 하고 원유를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동뿐만이 아니라 좀 비싸긴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유 도입 노선을 다변화시키고 중동에 오는 것들도 저희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사우디는 양부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유를 많이 가져오는 데가 사우디 UAE가 있는데 UAE는 후자이르항이라고 호르무즈를 지나고 나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UAE나 사우디랑 상의를 해서 우리가 도입 노선을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양부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을 새로 개발을 했고 후자이르항을 통해서 중동 원유를 가져올 수 있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기에 모든 나라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가 다른 나라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갈 때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가서 사우디 망세자 통해 가지고 한국의 원유를 제일 먼저 확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외교를 했었고 우리가 보통 소방서 역할을 이야기를 하면 소방서가 불을 끄면 수고했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소방서의 제일 큰 역할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 점검을 해서 불이 안 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소방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가 훨씬 적어지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소방서가 불을 끄는 것은 잘하면 잘한다고 하는데 불이 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주는데 그럴 수 있죠. 사실 이번에 전쟁 과정에 저희들이 했던 역할은 불이 안 나도록 했다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어느 정부나 어느 나라보다도 중동 전쟁이 났을 때 불이 안 나게끔 원유가 떨어지지 않게끔 했다는 데 저희들은 보람도 느끼고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고 가격제 라고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제도들 도입하면서 원유 가격이 2,200원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현재 한 1,800원대로 가격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유 관련된 전문 잡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제도를 도입해서 원유,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부분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담이 줄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유 관련해서요. 지도를 보고 있으면 호르무즈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알 수는 있어요. 원천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호르무즈로 오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만약에 막혔잖아요. 그러면 정말 옛날처럼 남아공으로 삥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원유가 얼마나 올라가나요? 가격이? 가격보다는 이제 무슨 이슈가 되냐면 호르무즈를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 이렇게 오면 한 20일이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 B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가 막혔다. 불과 몇 주 전에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 사우디 밑에 예멘이라고 있어서 예멘이 홍해도 막겠다. 거기가 반군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예멘 반군이 그것도 막겠다고 했어요. 아하.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홍해를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근데 수에즈 운하가 되게 좁아요. 원유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큰 배인데 큰 배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배로 움직여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이집트 안에 보면 이집트의 남부에서 북부로 지중해까지 뽑는 송유관이 있어요. 이건 좀 큽니다. 아, 운하 옆에 송유관이 따로 있군요. 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걸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 있고 송유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지중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좀 큰 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을 어떻게 돌아가냐면 남아프리카 희망봉 있잖아요. 희망봉을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러면 얼마가 더 걸리냐? 30일 정도가 더 걸립니다. 한 50일이 걸리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운송비 비용만큼 더 부담이 되고 운송비만큼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슈가 있는 거죠. 많이 올라가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재는 홍해 쪽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이제 플랜 B로 이게 만약에 막힐 경우에는 지금 홍해를 통해서 나오는 것 하나 또는 수매지 송유관을 통해서 지중해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안까지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셨겠지만 정말 안 쓰고 싶으시겠네요. 아유, 안 써야 되는데 하는 마음입니다. 안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말 하지 않을게요. 예,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번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상반기에 산업통상부가 잘 해오고 있는데 잘 해오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긴 좀 어려운 해결이 사실 우리나라한테 달린 일도 아니고 미국하고 중동하고도 그렇고요. 뭐 산업별로도 양극화 문제도 굉장히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반기에 만든 성과들이 계속해서 잘 정착하고 또 하반기엔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까 조금 전에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위험 관리 부분이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 관리하는 영역이 하나 있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반기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3대 메가 프로젝트라면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이 3대 분야 공통점인 게 어떤 이슈냐면은 AI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단순히 현재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어떤 먹거리에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반기에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일단 만들었고 이 만든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만들어내는 게 지금 하반기의 큰 숙제입니다. 산업부가 생각하는 역할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프로젝트의 디벨로퍼 역할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디벨로퍼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반도체만 하더라도 말이 그냥 반도체지 공장을 어디다 짓고 공장을 짓게 되면은 전기는 물은 입지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씩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이런 것들 하나를 만들어내는 디벨로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역할이 코디네이터 역할, 조종자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나 이런 업무들이 산업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 재경부, 과기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부 이런 부처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 안에서도 그렇군요. 여기에 관련된 지방정부 있죠. 기업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조종자 역할을 해줄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라고 저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진도가 나가다가 딱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허가가 중간에 나가다가 딱 멈춰 있으면은 이 부서 입장에서는 연관되는 업무지 본인들의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일종의 촉진자 역할인데 저희 산업부가 생각하기에 이런 계획을 성과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디벨로퍼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조종자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역할은 단순히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에서는 약간 대기업의 임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임원을 또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임원 하실 때랑 공직에 계실 때랑 좀 다른 게 있나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딱 회사 사장할 때와 똑같습니다. 썼던 용어들도 사실은 회사에서 쓰던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디벨로퍼니 퍼실리테이터 이런 용어들은 정부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사실상 단순히 정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에서 썼던 그 개념을 그대로 지금 동원해가지고 지금 풀어낸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하고 기업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존재가 가능. 제일 중요하죠, 그게. 페이퍼상에서 정책을 만들고 페이퍼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그걸 국회 입법이 필요하면 페이퍼상의 입법을 만들어서 이런 과정들이 중앙부처 일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딱히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제 개념 입장에서는 좀 신나는 업무죠 이게. 자신 있는 분야군요. 자신 있다기보다는 예. 종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체적인 하나를 만들어내는 업무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이 훨씬 더 잘하는 일이고 기업에 있었던 분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참 이 여러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면서 국가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기획한 대로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역동적이고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지 않습니까? 지금 3대 프로젝트도 전부 AI에 관련이 돼 있고 이 AI 산업이 AI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해 나가는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저 멀리 앞서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업계에서는 후발주자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좀 따라잡을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1등이 현재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대한민국이 3등입니다.
그래도 네. 3등이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사실은 3등이지만 모든 나라가 3등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는 대부분이 속된 말로 도찐개찐인 거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낫다는 뭐 이야기는 평을 듣습니다만은 저희는 AI 관련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인터넷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인터넷은 AI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에서 일단 만들어지고 처음에 깔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는 어디였을까 생각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가장 활용을 잘했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활용될 수 있는 망을 깔았던 나라. AI 쪽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AI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AI를 만들진 않았는데 그러면 AI를 만드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AI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까? 이걸 이제 AI, AX, 뭐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AX라고 말을 이야기하는데 AX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AX, AI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AI의 두뇌는 뭐냐?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도 있고 GPU를 떠받치는 HBM, 삼성이나 SK에서 만들어낸 HBM이 없으면은 AI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 핵심 산업, 저는 이걸 전략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AI 시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기업, 산업도 반도체일 테고 우리나라는 가장 큰 수혜를 볼 테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매출도 AI 시대 붐에 편승해서 했던 나라이지 지금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우리나라처럼 뭐 60% 반도체는 뭐 거의 20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의 수출이 잘 되는 나라가 5% 10% 정도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5%면 크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붐에서 우리나라 지금 50%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저희 부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제 맥스라고 나옵니다. 맥스가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해가지고 MAX 제조 AI 적용. 근데 이 부분에서 왜 저희가 강조를 하냐면 우리 제조업이 AI가 나오기 전에는 무슨 위기의식이 있냐면 우리 제조업이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어 줄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의 젊은 분들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인력 구하기도 어렵게 되죠. 결정적으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조 캐파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체에서 고민이 중국하고 경쟁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비용, 품질,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제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AI는 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 분야의 핵심이 조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립이라는 게 결국 어떤 조립이냐면 그냥 레고처럼 딱 하는 게 아니라 철과 철을 딱 있게 만드는 용접입니다. 아, 네네. 용접 기술이 사실상 조선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엄청 같은 용접이 아니라면서요? 그 조선 용접은 좀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 철과 철을 어떻게 부딪힐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날씨가 습하잖아요. 습한 때는 용접하면 더 어렵습니다. 날씨랑도 연관이 되고 온도, 습도 여기에 따라서 연관이 됩니다. 이 용접이라는 게 그리고 또 용접하시는 우리 장인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용접을 불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데 파란데 이렇게 하얀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불꽃이 그 어디냐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영접하시는 영접 장인이 날씨와 바람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스냅샷을 주는 건데 이렇게 줄까 이렇게 줄까에 따라서 영접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접 기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 장인의 영역이군요. 장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1, 2년에 익혀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10년, 20년을 해야 기술이 축적이 되는 거고 미국이 왜 조선을 못할까? 이 영접하셨던 분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의 3D 업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힘들고 안전 이슈도 있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고 나면은 이런 분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없어질 똑같은 수가 이슈가 있네요. 있는 네.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AI가 어떤 의미냐면 이 기술들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영접 역량을 로봇이 할 수 있다면 용접이 온도와 습도와 바람과 이 철의 성분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업의 경쟁력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하게 되면은 8시간 일을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폭염 날씨에는 작업을 중단해야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이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로봇은 날씨하고 상관없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이슈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용접 장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접 노하우를 로봇이 전수를 받을 수가 있다면 제조업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산업부가 하고 있는 이제 암묵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이제 암묵지라고 종이에 써놓을 수 없는 기술인가요? 딱 그 기술입니다. 이제 체득한 기술을 이제 암묵지 기술인데 처음에 AI는 우리가 아는 모니터상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I를 AI 지능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 모니터상에 있었던 것들이 피지컬 AI는 뭐냐면 이 AI에 근육이 붙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로봇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로봇은 AI 시대 전에도 있었어요. 산업용 로봇도 있고 지금도 많은 산업 현장에도 있죠. 근데 기존에 있는 로봇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로봇을 AI 로봇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그램된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봇은 뭐가 없냐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딱 내가 움직일 범주. 아, 네. 예를 들면 너는 여기서 집어서 딱 움직여서 여기다 놔. 이게 이제 로봇에 프로그램도 돼 있습니다.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자리로 옮기는 그렇죠. 거죠. 이게 로봇 안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은 여기서 움직여서 이것만 가능합니다. 근데 AI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 물건을 인지를 하고 야, 이 물건은 여기다 가야 될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될 거야. 그럼 이 로봇이 알아서 이쪽으로 가고. 오, 그러니까 프로그램된 로봇은 정해진 일만 하는데 이 피지컬 AI는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 행동을 정하고 이런 게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용접으로 비교를 하면은 암묵지를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AI한테 합습을 시켜서 한다면 이 용접 장인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조 현장에 로봇이 들어오면은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현실 쪽에 지금 이런 로봇들을 도입한 회사들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근무하는 노동자가 로봇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힘든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힘든 일은 로봇이 하고 사람은 이 로봇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로봇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그러면은 괜찮은 디센트 일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만약에 AI가 도입이 안 돼 있었다면 미국에서 조선업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제조업도 10년, 20년 지나면은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중국으로 가든지 동남아로 갈 텐데 이 산업을 우리가 지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맥스를 하겠다. 아까 제조 AI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이걸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저는 이 공간 지금부터 한 10년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이 우리 산업의 절체절명의 순간이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산업부는 맥스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형태나 공장의 모습이나 고용의 형태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AI 관련된 교육 이슈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AI 자체에 대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쉽게 말하면 천재급 인재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더 많이 필요한 인재가 누구냐면 실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해서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AI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AI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역량을 가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브라질 가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조 강국이 됐느냐. 뭐냐면 그건 교육의 힘이다.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사람을 이렇게 키웠더니 그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힘이 됐다. 그 똑같은 원리가 지금 AI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모든 국민들이 좀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역을 골고루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산업을 특별히 좀 육성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그게 중요한 이슈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전에 이제 몸담았던 회사의 본사가 창원입니다. 창원만 하더라도 기계산업 중심이고 하는데 창원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기회만 되면 가려고요. 특히 이제 자녀들이 학교 가는 연령이나 되면은 가려고 합니다. 나이가 좀 들면은 병원 이슈.
그런 이슈들이 지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어떤 큰 격차, 이게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큰 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게 지속 가능한가? 왜냐하면 큰 나무하고 조그만 이제 묘목이 있으면 큰 나무는 물 주면은 자라는 거 보이십니까? 아니 뭐 자라봤자 잘 안 보이죠. 어차피 큰 건데 뭐. 근데 묘목은 물 주고 조금 가꾸면 어떻게 되나 이게? 팍팍 자라죠. 팍팍 자라죠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수도권은 이미 큰 거목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정부가 뭐 지원을 해준다, 물 한 바가지 준다, 아니면 규제 하나를 한다 해봐야 별 차이가 없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방은 묘목 같은 겁니다. 조금만 바꿔도 공장 하나만 지어도 여건 하나만 바꿔도 지방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저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역 공간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될 거냐 하면 답은 지방일 수밖에 없고 지방이 성장을 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이 중요하고 조금 전에 지역균형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거에만 하더라도 수도권하고 지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균형이라는 말도 부족하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성장해 가려면은 지방에 올인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5국 3특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5국 3특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도 단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지방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5국 3특이라는 게 5개하고 3개가 있어서 5국 3특 이렇게 나눠 있는데 권역별로 특색에 맞는 산업을 선정을 하자. 우리가 그걸 이제 성장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5국 3특에. 그 성장 엔진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자.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똑같은 산업을 지원한다? 그것은 어느 산업도 안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려면은 그 지역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지역에서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것들, 성장 엔진으로 선정한 산업 중심으로, 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자는 게 지금 정부의 지방 성장의 큰 축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산업, 저 지역에서는 저 산업 이런 식으로 밀어준다는 거네요. 그럼 밀어주는 것의 핵심 키워드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메가특구라고 있습니다. 메가특구. 도입을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산업이 되려면 결국 기업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 애로사항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금융, 재정, 세제, 규제, 교육, 기술, 인프라. 만약에 내가 기업을 한다면 이 7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 갈 이유가 없는 겁니까? 안 갈 그럼? 이유도 없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가 제발 규제 좀 그만 좀 해달라. 자금 좀 지원을 좀 해달라. 세제 지원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인데 저희가 5국 3특 성장 엔진으로 한 이 산업과 지역에 대해서는 이 메가특구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5국 3특 성장 엔진에 대한 지원입니다. 결국은 지방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교육, 병원,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공간이 생긴다면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유인구조가 생기겠다. 자, 그럼 이제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는 일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용이 문제예요. 지금 뭐 경제가 참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고용이 낮겠지만 청년 고용률이요 6월에 43.9%입니다. 와, 이게 진짜 심각하네요. 이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거의 원인을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청년층의 고용을 보면 저희들도 참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고용 상황을 보면은 일단 경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많잖아요. 이게 전쟁도 있지, 통상 환경도 불확실하지. 그러니까 고용의 주체는 결국 이제 기업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할 환경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용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겠다. 전망이 좋아야 고용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청년층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고용 구조가 기성세대 중심으로 돼 있다. 어떤 의미냐면 기업이라는 것은 생존, 이익이 의무잖아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나야 되고 이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근데 있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들어올 때 한번 뽑아놓으면은 평생 그 기업 안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맞든 틀리든 간 계속 안고 가야 돼요.
그게 기업 입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의 고용 구조 하에서는 젊은 층을 뽑기다 어려운 이걸 이제 고용의 경직성이라고 이야기를 유연성이 하는, 없죠.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청년들이 고용의 기회를 얻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새로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도 결국은 기업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고용은 어디서 주로 할 거냐면 지방에서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국 3등의 성장 엔진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할 예정입니다. 아예 그 고용 관련된 정책과 메가특구 정책이 서로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선안권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 이게 지금 제일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얘기를 좀 하자면 투자금이 이런 숫자 처음 봤습니다. 900조 원 규모의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한 660조 정도 되지 않나요? 1년에서 이번에 800조 800조 됐습니까? 언저리 됩니다. 그걸 넘어가는 900조의 투자가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을 관찰할 때 많이 일어나는 우려긴 한데 지금 AI에 관련된 과열 현상이 그야말로 과열이고 이게 지나가고 나면 버블이 꺼지듯 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주식시장에서의 버블 논쟁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인터넷 시대의 닷컴 버블 그것과 유사한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대세가 있지만 거기에 연관되는 업종들의 사이클은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할 경우에는 그건 이제 꺼질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 시대에도 AI라는 대세는 있지만 AI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가 성과에 비해서 과할 경우에는 버블이 될 테고 이런 논쟁 계속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AI 시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흐름은 계속 갈 거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버블 논란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부처도 있지만 저희 산업부는 이 펀더멘털한 AI 시대에 대응해 가는 구조에서 대응을 하겠다.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맥스나든지 반도체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숫자가 900조 또 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하면 그 숫자가 무려 1,6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정말. 네. 근데 이게 국민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800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로 치면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을 이제 팹이라고 하는데 팹 4개 짓는 겁니다. 4개밖에 안 되네요. 요즘은 EUV라고 고광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들이 수천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장 4개 짓는데 800조가 들어가요. 그만큼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큰 구조입니다.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은 산업인 거죠.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몇 개 없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 조금 중국에 지금 있는 거고 800조에 대해 사람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반도체를 수요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구글, 애플. 그러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특징이 한번 반도체 납품을 받아보고 쓰고 나면은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바꿀 수 없다면서요, 그게. 바꿀 수도 없고 네. 바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선점을 하지 못하면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쓸 기회를 못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남권 반도체 공장을 하면서도 계속 속도전 자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2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5년 내에 이게 1조 불 시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는 거죠. 1,500조 되나요? 1,500조. 와, 계산도 안 되네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지금 2천억 불 정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의 쉐어가 한 60에서 65% 정도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시장은 다 다른 나라 기업에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전을 계속 제기하는 이유가 1조 불을 될 때 그 시장에 우리가 그 파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려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속도를 더 빠르게 가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장관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반도체 시장을 장밋빛 미래로 보고 있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다 뺏기는 아주 되게 위험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혹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장님의 말씀을 좀 정정을 하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유리하다. 우리만큼 캐파를 가지고 있고 정부가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기업도 사람들 800조 돈 어디서 나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 두 반도체 회사가 그만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벌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같이 해내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시간 동안 이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의 지난 1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이해하기 편했어요.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나 요거 하나만큼 내가 반드시 완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과제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맥스입니다. 맥스, 네. 그걸 제일 중요하게 그걸 제일 여기시는군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아까 리스크 관리한다고 했던 중동 전쟁은 전쟁이 안 났으면 훨씬 더 제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맥스 쪽에 쏟아부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맥스 전략이 전 점선면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기업이 AI를 도입을 하는 건데 기업 단위 하나가 저는 이게 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다 이어지면은 선이 되는 거죠. 선이 되고 선이 이어지면 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맥스의 최종 목표치는 뭐냐면 우리 전 산업이 맥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은 일자리 이슈, 경쟁력 이슈, 생산성 이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안정된 산업 기반을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한참 부지런히 지금 점을 찍고 있는데 임기가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고 뭐 끝날 수 있겠지만 그 끝나는 순간까지 저는 이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나의 목표 또 반드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또 앞으로 산업부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 모든 일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완성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오늘보단 내일 좀 더 좋아져야 되니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